민트 오디오북. 어느새 저녁놀. 김미정.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깥으로 나온다. 오늘따라 왜 이리 늦는 걸까? 뜰을 둘러봐도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어쩌면... 불길한 생각에 헛기침을 몇 번 해본다. 나무숲을 바라보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현관 앞으로 푸드득 날아오는 녀석. 올커니 왔다. 고개를 달싹거리며 자그락자그락 발소리를 내며 당당히 현관 안으로 들어간다. 녀석은 거실과 주방을 바삐 돌아다닌다. 나는 쌀통에서 쌀 한 움큼을 덜어낸다. 녀석은 용케 내 무릎으로 발짝 날아오른다. 손바닥에 모이를 놓고 있으면 녀석은 냉큼 내 손목에 올라서서 모이를 쪼아먹는다. 콕콕콕 쪼아들 때 손바닥이 짜릿하다. 교감이란 마음의 어느 한 면과 서로 닿는 것이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나란 존재. 어느 날 후련히 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깊은 우물 속으로 나는 점점 가라앉는다. 아마 이런 게 우울증 초기 증상일지도 모르겠다. 일상이 무료해진 나날에 변함없이 출석하여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이 녀석이 점점 정이 간다. 한 생명이 다가와 잠시나마 서로 온기를 주고받는 시간. 그 고요한 만남이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는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모이를 다 먹으면 녀석은 현관 밖으로 종종 걸음으로 나간다. 현관 앞에서 몇 번 두리번거리며 다니다 푸드덕 나뭇가지 위에 날아앉는다. 한동안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나를 빤히 바라본다. 현관 앞에 놓아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다가도 녀석을 자주 바라본다. 알싸한 아침바람이 나부끼는 푸른 정원이 오로지 내 집의 정원인 듯 충만해진다. 따뜻하고 향이 그윽한 라떼가 온몸으로 퍼지니 안온함이 밀려온다. 햇살과 마주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뇌가 말끔히 깨어난다. 달큰한 아침잠에 빠져있던 아내가 어느새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고 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며 날마다 술에 떡이 되다시피 살아왔다. 동료 직원에게는 물론 부하 직원들에게조차 화가 난 상황인데도 나는 점잖게 인격적으로 대했다. 내 나름대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았다. 대학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산 K는 2살 터울인 내 남동생과 중고교를 함께 다닌 친구였다. K라는 친구와 우연찮게 같은 유도 학원을 다니며 더욱 친해졌다. 동생 친구인지 내 친구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였지만 K랑 마음이 통했다. 아부할 줄 모르고 고든 소리만 하는 K가 동생에게 말하더란다. 요즘 성인군자가 없는 시대인데 K는 자신이 살아있는 성인군자를 딱 2명 만나보았다고 했단다. K는 동생한테 성인군자 2명이 네 아버지와 네 형이라고 말하더란다. 동생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좀 머쓱했다. 하지만 세상을 잘못 살진 않았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었다.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진급할 때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능력보다
성실성의 평판이 더 한몫했고 상납도 빠지지 않고 했다. 급할 때마다 적자는 상납금을 처가에서 잠시 융통에 쓴 덕에 K공사의 지점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 지방대학을 나온 내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시내 직장이라 부르는 H공사 지점장까지 오른 일은 그 회사에서 유일무이한 진급이라고 수군거렸다. H공사 지점장이 되었을 때다.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할 때 직원들은 내 앞에서 깍듯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어떤 조직의 보스에게 하듯. 대리기사가 운전할 때 나는 조수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뒤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살펴보았다. 배웅하던 직원들은 승용차 꽁무니가 빠져나갈 때까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술에 취하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모습에 난 잠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는 기억한다. 마누라는 결혼생활 30년이 넘도록 내게 노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니, 어쩌면 이 또한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다. 마누라는 수년한 성격에 부유한 처가에서 살림만 배우다가 결혼한 사람이다. 종갓집 며느리로서도 아내로서도 흠잡을 데 없는 여자다. 어쩌다 향수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을 때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는 여인. 이 노랫말에서 내 아내가 딱 떠오른다. 자기만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 만나는 일조차 전혀 하지 않는 듯했다. 하긴 지방으로 몇 번 발령을 받아 15년 정도 주말부부로 살았다. 아내에 대해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대충 이해하고 가늠하는 일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신발장에 있는 아내의 신발이란 낮은 구두 한 켤레와 여름 샌들 딱 두 켤레다. 아들이 신던 낡은 운동화는 보통 마트나 산책하러 갈 때 신고 다닌다. 여느 집의 드레스룸에는 남자 옷보다 여자 옷이 두세 배는 많다고 들었다. 근데 우리 집은 정반대다. 내가 부장이 되었을 때부터 공식적인 부부 모임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백화점에 가서 옷 좀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도 다른 여자들 옷매무새는 보이질 않는 건가. 친가나 처가에 갈 때 언제나 비슷한 꽃무늬 면티에 바지 차림새였다. 하긴 인생의 선택은 자기 자신이다. 다 내 탓이다. 34여 년 전 딱 내 나이 30세 때였다. 어머니는 박장대소하며 벙그러진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에고 이제 됐다 하셨다. 몇 번의 중매가 깨진 후 같은 마을에 사는 아가씨와 혼사가 오갔다. 그 후 일사천리로 혼사일이 진행되었고 결혼 전 마누라와 데이트한 건 딱 한 번이었다. 나는 결혼식을 해치우듯 치렀다. 처갓집은 검소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집이었다. 아내는 여고를 졸업한 후 약국을 경영하는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종갓집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는 처녀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장인이 수십 년 연구한 야생초로 만든 약으로 불치병 환자 몇 명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은 날개를 달았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그 시절만 해도 도로 개발이 안 됐을 때였다. 작은 읍이라 교통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민원까지 제기해 약국 근처의 역사까지 들어서도록 만들었다. 결국 장인이 운영하는 약국 근처에 기차역이 새로 들어서자
환자들은 벌떼처럼 몰렸다고 했다. 부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옷장에서 10여 벌에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훑어보다가 연한 라일락색 와이셔츠를 골랐다. 그리고 여직원이 생일 선물로 준 짙은 보라색 스트라이프 실크 넥타이를 맸다. 넥타이를 메고 보니 색깔 매치가 생각보다 근사했다. 이거 괜찮지? 하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순간 내 입 안에서 송충이들이 잘근거렸다. 웬 양촌리 아줌마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꽃무늬 자켓에 검정 주름 치마를 입은 뚱뚱한 아내의 모습. 서울 생활이 도대체 몇 년인데 다른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건가? 도대체 눈썰미가 없는 건가? 하긴 사대문 안에서 수십 년을 산들 사람의 감각이 다 세련되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은 썰물이 빠져나간 갯물에 구멍이 숭숭 난 것처럼 들썩거렸다. 하지만 나는 깊은 숨을 몇 번 몰아쉬고 마음을 곧 추슬렀다. 그래, 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무난한 삶을 살 그런 여자를 내가 원했으니까. 대학 때 사귀었던 첫사랑 은경이가 불현듯 떠올랐다. 갸름하고 유난히 흰 얼굴에 목이 긴 여자였다. 어느 봄날이었던가. 하늘거리는 파란 물방울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은 날, 한 송이 수선화가 내게 걸어오고 있었다. 뭔가 한없이 해주고 싶었던 여자. 그런 은경이와 나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속이 뭉근하게 저려왔다. 은경이의 미소 짓는 맑은 얼굴 위로 택시기사로 먹고 사는 고달픈 그녀의 아버지 삶이 겹쳐왔다. 아니, 이 녀석이. 현관 안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녀석의 왼쪽 날개가 살짝 기운 듯 보인다. 기울어진 날개에 피가 묻어있다. 녀석이 내 손바닥에 놓인 현미쌀을 정신없이 쪼아먹을 때 다른 손으로 녀석을 덥석 잡는다. 텃세를 부리는 녀석들의 공격을 받았나 보다. 아내는 어느새 소독약과 연고를 꺼내와 내 손에 잡혀있는 녀석의 상처 부위에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준다. 녀석의 겁먹은 까만 눈동자가 더 커진다. 요놈, 다른 녀석들이 텃세를 부리는구나. 1년이 넘도록 혼자만 다니니 너 왕따냐? 옆에서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한다. 세상에, 서울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떻게 새가 날마다 찾아와? 아예 제 집처럼 드나드네. 벌써 1년 전인데. 우리 중국으로 여행 갈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무심천 다리에 놓고 왔잖아요. 비둘기들이 많이 사는 다리에. 근데 얘가 새끼 때부터 어리바리했어도 비둘기들이 귀소성이 있다더니 정말 신기해. 어떻게 한 달 후에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을까? 사람보다 낫네. 근데 아직도 친구를 못 사귀었나? 녀석이 손바닥에 놓인 모이를 쪼아먹을 때 나는 팔목을 그네처럼 살살 흔든다. 내 느낌일까? 녀석이 겁먹던 동공이 변해 보인다. 아기였던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뽀롱이라 이름을 지었다. 겁이 많던 녀석이라 느낌으로 암컷인 줄 알았다. 우리 부부와 익숙해졌을 무렵 뽀롱이는 1층 아파트 난간에서 햇볕을 쬐며 놀고 있었다. 뽀롱이를 보고 어디선가 비둘기 2마리가 난간으로 놀러왔다. 같은 종족을 보자 뽀롱이는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펴더니 제자리서 빙빙 돌며 부채춤을 추었다. 늘 소심하던 녀석의 당당한 행동에 나는 아내와 함께 웃음이 터졌다. 인제 보니 수컷이네. 수컷 본능이 암컷 앞에서 멋있는 척 폼 잡는 거 봐. 그때부터 녀석의 이름을 뽀동이로 바꿔 불렀다.
뽀둥이와 만나게 된 것은 산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 골프를 치러 다녔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여러모로 시들해졌다. 산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내게로 쪼르르 달려왔다. 할아버지, 이 새가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아직 할아버지라는 말이 낯설지만 나는 아이들이 건네주는 새를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새끼 산비둘기였다. 순간 난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새를 내게 넘기자마자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갔다. 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날개가 다친 상태였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새를 감싸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린 새라지만 어리바리한 눈동자와 행동이 이상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 뇌를 다친 걸까? 마침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나는 가게 주인에게 새장을 사면서 비둘기도 새니까 키우는 방법을 물었다. 녀석의 날개가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리라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새장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았다. 다친 날개에 소독약으로 닦고 마데카소를 발라주었다. 새장 안으로 녀석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어린 비둘기는 물과 모이를 조금씩 먹으며 회복이 되어갔다. 2주쯤 되었을 때 날개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다. 새장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새장 문을 열었다. 야생성이 있는 새라 날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녀석은 새장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새장에서 꺼내려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녀석은 날개로 내 손을 탁탁 치며 꾸르르 꾹꾹 꾸르르 꾹꾹 소리내며 울었다. 제 몸집까지 크게 부풀려 내 손을 공격하며 계속 울었다. 녀석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새장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녀석을 손으로 다치지 않도록 간신히 잡아 마당에 내려놓았다. 근데 녀석은 날지 못하고 아장거리며 돌아다녔다. 며칠이 지나도 녀석이 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쪽 날개가 아직도 아픈 건가 걱정스러웠다. 다음 날부터 날개 교육을 시작했다.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에서 녀석의 엉덩이 부위를 밀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날개를 파득파득거리며 잠시 날다가 다시 땅에 내려앉았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놀았다. 하지만 교육이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던가. 녀석이 드디어 날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관 앞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뜰에서 놀다가 멀리 가지도 않고 날지도 않았다. 조금 놀았다 싶으면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 올라왔다. 한 계단씩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앙증맞았다. 녀석은 복도식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잠시 다른 집 현관 앞으로 갔다가 두리번거리더니 용케 우리 집 현관 앞으로 아장거리며 온다. 기특한 녀석이다. 손주를 키우는 재미가 아마 이런 기분일까. 퇴직 후에도 궁을 치러 다녔다. 부장이 되었을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으니 10여 년이 되는가 보다. 그땐 법인카드를 사용해 비용이 수월찮게 들어가는 걸 느끼지 못했다. 퇴직을 하고 보니 품위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금세 피부로 느껴졌다. 때론 무서울 정도였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나 퇴직 동료들끼리도 식사비나 술값에 부담이 느껴졌다. 만남이 자연히 점점 뜸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더치페이 하면 부담이 없을 텐데 어느 누구도 먼저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다.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했었으니 그런 말을 누군가 먼저
꺼내주길 바랄 뿐이었다. 이런저런 모임이 거의 줄다시피 되었다. 저녁만 먹으면 2차 모임도 없이 바로 집으로 종종 걸음쳐 달아나기 일쑤였다. 하긴 희끗한 머리에 환갑 넘은 노인들이 밤늦게 술집을 전전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식사를 마치면 그저 누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신 어제도 울고 난리친 거 기억나요? 정말 이웃 창피해서 못 살겠네. 요즘 주사가 너무 심해요. 자꾸 우는 것도 버릇이여. 아내는 투덜대더니 말꼬리 끝에 아이 지겨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에 얼른 입을 자기 손으로 막았다. 나는 킁킁거리며 못 들은 척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거쳐 회사에 입사했다. 수십 년 세월을 오르지 회사에 충성하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다. 처자식 부양하며 아이들 유학에 대학원까지 보내느라 내 인생은 어느새 통째로 날아가 버린 느낌이다. 이제 퇴직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내 발상은 금방 산산조각이 났다. 저번 퇴직자 모임에서 박상무는 말했다. 마누라 폰에 자신의 이름이 삼식이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이었다며 분노했다. 박상무는 자신의 인격이 퇴직 후 삼식이란 놈으로 추락한 인생이 된 서글픔이 밀려왔다며 평소보다 술을 더 들이켰다. 그 후 그는 무조건 아침을 먹으면 집을 나갔다고 했다. 이것저것 해보니 그래도 산행이 가장 좋더라고 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자연과 자주 접하니 심신이 안정되고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나도 퇴직 후 몇 달은 계속 공치러 다녔다. 그러나 골프는 한번 멤버들이 정해지면 빠질 수 없게 된다. 수월찮게 제주도며 해외로까지 가서 골프를 치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부터 골프를 끊고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50평 아파트를 팔았을 때 손에 쥐어진 건 2억 남짓뿐이었다. 주식으로 5억이 휴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아들, 딸 결혼을 시키고 나니 남은 2억으로 서울에서 집장만을 하기 쉽지 않았다. 아들도 직장 따라 울산으로 내려갔고 딸은 평택에 신혼 둥지를 틀었다. 아빠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결혼하라 다그쳤건만 인생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다시 뼈저리게 느꼈다. 지점장일 때 결혼했더라면 꽤 많은 축의금을 받았을 텐데 민망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현직에 있을 때 경조금을 아낌없이 했던 나는 아쉬운 생각을 털어버렸다. 여러 생각 끝에 30년까지 살았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나마 중형 아파트를 사고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집안 살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14층이었던 50평 아파트는 휑할 정도로 너무 넓었다. 자식들이 떠나서였을까. 살던 공간이 더 외롭고 넓게 느껴졌다. 주방에서 거실로 가는 거리도 멀고 청소도 아내는 힘겹다고 했다. 나이 탓인지 그리 부지런하던 아내가 넓은 집을 이고 사는 것 같다며 투덜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고층이만 살다시피 하다 1층은 답답할 것 같았다. 처음 이 아파트를 둘러볼 때 아내도 썩 마음 내키지 않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둘러보았을 때 느낌이 달랐다. 현관 앞 푸르른 나무가 우거진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녹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싱그럽게 느껴졌다. 내 집 정원 같은 평안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30여 년 세월을 회색 고층만 빽빽한 서울살이에 우리는 어지간히 지쳐 있었나 보다. 1층 현관 앞들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조였다.
단지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이 집을 사버렸다. 뽀동이가 어제 오지 않았다.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우거진 나무숲에서 들려온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현관문만 열면 반갑다는 듯 푸드덕 날아와 잘그락잘그락 걸어 들어오던 녀석. 이 녀석의 등장은 집안에 생기를 준다. 정막이 흐르는 공간에 움직이는 생명체가 반갑기만 하다. 무심찬 다리 밑에서 자는 걸까? 뽀동이를 완전히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이었다. 외출할 때면 뽀동이를 바깥으로 날려보냈다. 야생의 세계에 자생력을 키워야 살지 않겠나 싶었다. 하지만 나가서 일을 볼 때 녀석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어느 날 아내와 시골 작은 집에 다녀오다 밤이 되어서야 귀가했다. 난간을 살펴보니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하염없이 난간에서 기다리며 앉아있던 녀석. 어디로 갔지? 밤이면 녀석은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뜰로 내려가 아파트 위층을 살펴보았다. 3층 난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녀석이 보였다. 다행이다. 이제 3층까지 날아올라가다니. 나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누를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대견한 생각까지 들었다. 녀석은 잔뜩 위축되어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두 손으로 뽀동이를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께로 전해진다. 자식을 몇 시간 내팽개친 듯한 안쓰러운 마음이 내 좁은 마음의 수로를 따라 흐른다. 1년이란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꼭 1년만이다. 난간에 3마리 비둘기가 앉아있다. 뽀동이는 흰 비둘기와 검정 비둘기 친구들과 앉아있다. 흰 비둘기는 마르고 털도 부스스하다. 검정 비둘기는 두 쪽 다 발가락 하나씩이 없는 장애가 된 새이다. 그 무리 중에 늘 혼자였던 뽀동이가 보스 역할을 하나 보다. 제법이다. 다른 비둘기에 비해 날마다 현미와 쌀을 먹는 뽀동이는 윤기가 반지르르 하고 목줄기 쪽 털은 무지개 색깔이 돈다. 마당에 쌀을 한 움큼 뿌린다.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쫀다. 참새 몇 마리가 총총거리며 비둘기들이 먹는 거리 근처까지 다가간다. 그 앙증맞은 작은 몸으로 콕콕 뛰며 한 토를 잽싸게 물고 푸르르 다급히 달아난다. 참새들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새가슴이란 말이 있구나 싶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비둘기들은 참새가 다가와 한 톨씩 물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래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부르는 걸까? 몇 달을 지켜보아도 비둘기들은 먹이로 다투지 않는다. 참 순한 새들이다. 9마리의 새들이 난간에 앉아있다. 참 난감하다. 허이 쫓아내면 아파트 위층으로 날아오른다. 이놈의 뽀동이 자식 눈치가 없다. 혼자 와서 슬쩍 먹고 가면 좀 좋아. 옆에서 아내도 한마디 거든다. 이젠 한 무리씩 비둘기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난간에다 복도에다 똥을 싸놓질 않나. 뽀동이 똥을 치울 때는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근데 다른 새들의 똥은 역겨워 내가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아파트 복도에 새털이 몇 개씩 날아다니기도 한다. 간혹 청소하는 아줌마와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내 뒤통수에 대고 쏘아대는 레이저로 뜨거워진다. 아파트 주민에게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한 채 온몸으로 불만이 터지는 듯한
기운이 전해진다. 뜰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비둘기 떼들. 덩달아 까치 몇 마리가 더 늘었다. 새가슴인 참새들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새들의 군대를 이제 와서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 난감하다. 현관 방충망에 주먹보다 작은 뭔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저게 뭐지 하며 안경을 찾아 살핀다. 세상에, 왜 이리 모이를 늦게 주냐며 항의하듯 매달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참새였다. 참새는 푸르르 나뭇가지 위로 날아간다. 어느새 참새들에게도 소문이 났나 보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미로 이어진 울림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찡하다. 퇴직하고 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퇴직하고 보니 명절이나 생일에 더 우울해지곤 했다. 부장 때부터 명절이면 작은 동산처럼 쌓였던 가지각색의 선물들, 생일이면 카카오 스토리에 수십 개의 축하 댓글과 이모티콘이 달려 답글하기도 벅찼었는데 이번 생일엔 달랑 2개의 축하 댓글이 달려있다. 지난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딸과 사위가 미리 다녀갔다. 생일 당일에 어김없이 딸이 보낸 케이크 이모티콘과 꽃다발, 변함없는 김 과장의 생신 축하한다는 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며 쓸쓸함이 밀려온다. 퇴직 후 3년 정도 우울감에 빠진다더니 하긴 세상사 화무시비롱이란 걸 진작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겪으니 요즘 아내의 잔소리가 은근히 많아진 걸 실감한다. 술만 먹으면 운다고 하던데 솔직히 나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운다고. 몇십 년 애주가이다 보니 혹시 알코올성 치매인가 은근히 걱정이긴 하다. 뽀동이 이 녀석이 쌀보다 현미만 골라 먹었다. 근데 이제 과자 맛에 푹 빠져 있다. 맥주 안주로 남아있던 맛동산을 먹더니 이제 좋아하던 현미는 무시해버린다. 며칠 전부터는 새우깡에 꽂혀 있다. 다른 모이를 주면 무시하며 심란하게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닌다. 뭔가를 찾는 것이다. 나는 신문지 위에 쌀, 현미, 새우깡이 놓인 만찬을 꾸린다. 녀석이 새우깡만 골라먹고 자꾸 나를 쳐다본다. 더 달라는 눈치이다. 새머리인 주제에 뽀동이 녀석이 제법 머리를 쓴다. 아내는 깔아놓은 신문지 옆으로 튀어나간 과자 부스러기와 쌀들을 치우며 지저분하다고 투덜거린다. 오늘도 67마리의 비둘기들이 어김없이 난간에 앉아있다. 나는 쌀 한 컵을 뜰하게 퍼지게 뿌린다. 67마리의 새들이 뜰로 날아가 분주히 쪼아먹는다. 생명들의 움직임에 고요한 숲에 생기가 돈다. 근데 무리 속에 섞여있는 뽀동이 움직임이 수상하다. 다른 한 마리 비둘기도 앞발이 끈으로 묶여있어 절룩거리며 다닌다. 뜰에 있던 모이가 없어지자 뽀동이는 날아서 거실로 들어온다. 아유, 비듬 떨어져. 이제 집안에서도 날아다니네. 근데 얘 다리를 다쳤나? 아내는 성가신 표정으로 말한다. 나는 새우깡을 잘게 부셔 손바닥에 놓는다. 녀석은 냉큼 내 손목으로 날아올라 앉는다. 요즘 새우깡 맛에 빠져 다른 먹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새우깡을 부지런히 쪼아먹는 녀석을 나는 냉큼 왼손으로 붙잡는다. 아내한테 묶인 다리를 잘 살펴보라 말한다. 이를 어째? 머리카락이 몇 겹으로 엉켜있네.
몸부림치면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뒷발이 머리카락에 의해 서로 엉겨 묶여 있다. 머리카락이 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발가락 하나는 완전히 새까맣게 죽어 있다. 아내는 작은 손가위를 내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조심스레 잘라낸다. 겁쟁이 뽀동이의 까만 눈동자가 오히려 편안하게 보이는 건 내 착각일까. 올가미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칠수록 머리카락은 살 속 깊이 베어 들어간 것 같다. 말 못하는 새가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까. 심장이 뻐근해 온다. 까만 발가락 하나는 아무래도 떨어져 나갈 듯 싶다. 이제 다 풀렸다. 뽀동아, 너는 살았는데 다른 친구는 어쩌면 좋니? 붙잡을 수 있어야 풀어주지. 아내는 올가미에 묶여있던 뽀동이의 발가락들을 하나하나 살살 문지른다. 새까맣게 죽어있던 발가락들이 이제 피가 통하는지 붉은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가락 하나는 그대로 까맣다. 뽀동이를 손에서 놓아주자 날갯짓을 하며 바깥으로 날아간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새 머리로는 무리일라나. 무심천 쪽으로 멀리 날아가는 녀석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 이젠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나는 선포한다. 계세요? 혹시 선생님 댁에서 비둘기 모이 주시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비둘기들이 6층까지 올라와 난간에 똥을 싸서 성가시답니다. 절대 모이 주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의 말에 나는 무안해진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조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불현듯 그날을 떠올렸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서울 아파트에 살 때였다. 아내가 제발 술 좀 조심하라고. 망신스러워 이 아파트에서 더는 못 살겠다며 바가지를 벅벅 긁었다. 평소답지 않게 얼굴까지 벌개지며 화난 말투에 도대체 뭔 일이냐며 오히려 나는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변 본 일 정말 생각 안 나요? 에휴, 개망신. 이건 알코올성 치매예요. 그 친구가 당신과 다시는 술 먹지 않겠대요. 당신 부축해 끌고 오느라 진이 다 빠졌대요. 이젠 다들 노인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갔어요. 고교 동창들과 식사 후 2차로 술을 마신 일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근데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건 까마득했다. 아내는 그런대로 꽃길만 걸어온 팔자 좋은 여자다. 지점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식사도 거의 바깥에서 해결했다. 그런데 술 취해 실수 좀 했기로서니 폐인 취급을 하다니. 그런 아내가 오히려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새들에게 모이를 주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 뽀동이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내 평생에 남에게 민폐를 끼친 기억이 없는데 실로 낭패가 마저 든다. 관리소 직원은 당분간 복도 난간에 은박 테이프를 쳐놓겠다며 돌아갔다. 6층까지 쳐놓은 알루미늄 은박 테이프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린다. 테이프를 쳐놓은 후부터 비둘기들은 난간에 앉지 않는다. 몇 마리만 뜰에서 아장아장 다니는 걸 간간히 보일 뿐이다. 점점 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찾아온 새들이 난간에서 우물쭈물하다 바로 푸드득 날아간다. 햇빛에 반사된 번쩍거림에 확실히 두려움을 느끼나 보다. 전날의 과음은 어김없이 아침 기상이 늦어진다.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충망만 친다. 방충망에 매미처럼 매달려 기다리던 참새, 작은 그 아이는 빨리 모이 먹기를 바라며 방충망에 매달려 있곤 했다. 뽀동이를 따라다니는 건지 숲에서 기다리다 식사 때를 맞추는 건지 자주 눈에 띄었다. 그 새도 보이지 않는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락거리던 뽀동이를 이제 볼 수 없다. 생명체들이 사라진 마당에 정막이 흐른다. 해는 이울고 가슴이 뻐근하며 답답하다. 나는 엘리베이터 18층 버튼을 누른다. 18층에서 유유히 흐르는 무심천을 바라보니 숨이 좀 트인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떼들이 남쪽 방향으로 훨훨 날고 있다. 활짝 펼친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이 멋있다. 나는 반대편 쪽으로 걸어가 계단창을 통해 서쪽 하늘을 본다. 어느새 서쪽 하늘엔 붉은 노을이 너울너울 번지고 있다. 365일 일출이 다 다르듯 일몰의 형상과 빛깔도 다 다르다. 붉게 물든 저녁 노래, 내 시선이 멈춘다. 순간 찬란했던 낙조는 어느새 사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긴다. 술도 먹지 않았는데 나는 운다.